갑상샘암,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등 다양한 갑상샘 질환. 갑상샘 질환은 주로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남성에게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생기면 체중과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 이렇게 춥지?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항진증의 경우 안구 돌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꾸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갑상샘 질환의 증상과 갑상샘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최근 들어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갑상선 질환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높아졌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연세대 의대 내분비내과 이은직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 주변에도 갑상선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오늘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이 갑상선이 목 앞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여기 목을 보시면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알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그 갑상선의 위치는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예. 아담스 애플입니다. 예. 이 아담스 애플을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 구조가 갑상연골입니다. 네. 이 갑상연골 아래쪽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샘이라고 그래서 갑상샘, 갑상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네. 그 모양은 정확하게 나비가 날개를 펼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나비라는 별명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 갑상선의 위치도 그렇고 생김새도 꼭 나비 넥타이 있죠? 네네. 나비 넥타이 같은 그런 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갑상선이 그 크기는 작지만은 이게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갑상선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몸에서 소모하고 배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모든 과정을 갑상선 호르몬이 조절을 하는데 그 대사 기능이 빨라지거나 줄거나 그거에 따라서 체중에 영향을 주고 또 열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포에 일일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모근에 영향을 주어서 호르몬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탈모도 유발하게 됩니다. 머리도 빠지는군요. 탈모까지 관계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요즘 갑상선 질환이 워낙 흔해지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면 갑상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왜 갑상선에 혹이 생기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혹이 만져진다고 문제가 생기면 혹이 만져진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네. 아니 임수민 아나운서 조금 전에 뭐 만진다고 안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예. 그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여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도드라졌다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저는 다행히 이상은 없었어요. 이게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으로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예. 네. 손으로 촉지를 해서 정상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혹시 임수민 아나운서 한번 진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한번 예. 진찰 한번 받아보세요. 방송 중에 제 촉진을 예, 한번 네. 진찰을 예. 해서 혹시 뭔가 이상이 있는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긴장이 되네요. 예. 여기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대고 앞에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촉진을 합니다. 네네. 여기가 갑상선입니다. 예. 바로 요 위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쪽은 근육이고요. 네. 근육 안쪽에 갑상연골 아래쪽으로 네. 갑상선을 촉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 커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만져지게 되는 거죠. 예. 네네. 제 이상은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입니다. 실제적으로 네네. 본인이 만져서 알 수가 있을까요? 갑상선이 커지는 경우에는 본인이 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 기능 항진증 여기 설명하는 여기 보시면요. 정상 크기 갑상선이 이만한데 항진증이 되어서 이 정도로 만약에 커진다고 차이가 많이 그러면 나네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일견 한 5배 정도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촉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지 왼손으로 왼쪽을 촉지가 가능하고 오른손으로 오른쪽이 촉지가 가능합니다. 네네. 조금 더 안쪽입니다. 네네. 예, 바로. 예, 여기군요. 아, 그렇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커졌을 때 손으로 만졌을 때 나타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만져서 예, 알 잘 수는 모릅니다. 없죠. 그러니까 예. 전문가 아니고서는 충분히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절성 질환이 있을 때 예. 크기가 한 1.5cm에서 2cm 이상 되면 눈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을 삼키면은 이 갑상선이 따라 움직입니다. 네네.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아, 이 크기가 몇 센치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예. 네네. 본인이 알 수 있는 게 한 몇 센치 정도면 본인이 알 수 있습니까? 만져서. 본인이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한 2 내지 3cm는 돼야 되지 그 않나. 정도가 돼야 되는군요. 예. 그럼 네네.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 저기 갑상선이 그 질환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다음에 결절, 혹, 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병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요. 결절성 질환과 기능 이상 질환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예. 그러니까 결절성 질환은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혹이 생기면 그 혹이 순할량, 양성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납불, 악성, 그래서 암일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능 이상 질환의 경우에 있어서는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 기능 항진증이 있고 그다음에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 저하증이 있는 두 가지로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기능 저하증과 그리고 항진증이 이제 호르몬에 관계된 거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적게 분비가 되고 왜 그러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혈액 속에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을 항진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진증도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호르몬을 갑상선에서 많이 만들게 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네네. 그 병을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 그레이브스 병의 원인은 갑상선을 계속해서 그 자극을 하는 물질이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물질이 바로 갑상선 자극 항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갑상선 자극 항체는 일종의 자가 면역적으로 몸 안에 이제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그 나쁜 자가 항체가 생겨서 계속 갑상선을 자극을 하게 되고 네. 그럼 그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고 자극을 받으니까 갑상선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경우 심한 경우는 굉장히 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 때 그레이스병은 그레이브스병 네. 말이 좀 어려워요. 네, 그레이브스. 그레이브스병. 의사님 저도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이게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하고 거의 같은 말이다. 아. 그런데 이제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인 질환인데 이게 안구가 돌출하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예. 안구 돌출증이 있는 환자는 그레이스병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봐라 하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예. 예. 이 안구병증이 그 생기는 그러한 이유는 예. 이 갑상선 자극 항체 자체가 갑상선을 자극을 해서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것 이외에도 예. 이 항체가 이동을 해서 피를 타고 이동을 해서 안구 뒤에 있는 섬유모 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근육도 자극을 해서 그 눈을 움직이는 그런 근육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염증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지방 분할을 촉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염증과 지방 분할을 촉진해서 이 밀폐된 공간 안에
그 안구는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죠. 네네. 그 정해진 공간 안에 안구가 있는데 뒤에서 지방 분화가 되면은 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구 돌출이 생기는 것이고요. 안구 돌출이 되는 경우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된 경우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는 그레이브스병이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흔한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약 한 20에서 많게는 한 40% 정도에서 네네. 안구병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말이죠.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날 저하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나 어떻게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 공통적으로 어떤 병인의 소인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진증이 있는 사람의 약 25%에서 항진증이 다 치료되고 난 다음에 저하증으로 이렇게 전환되기도 합니다.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항진증에서 그렇죠. 저하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 네. 반대로 저하증에서 항진증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하증에서 항진증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없군요. 예. 교수님, 그러면 저하증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저하증의 원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처음 기술을 한 분이 하시모토 박사입니다. 하시모토. 그래서 네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역시 기능 항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염증이 시작돼야 되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시작된과 동시에 갑상선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지게 되면은 이 호르몬이 혈액 쪽으로 많이 유리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항진이 됐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정상 기능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다음에 저하증으로 가서 평생 가는 사람, 네. 그다음에 저하증 왔다가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금방 끝나는 질환이 아니고 평생 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해도 점차로 기능이 떨어져서 저하증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건 없군요. 예. 그 제가 베이스 프로포즈를 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질환이 이렇게 많은데 유전적 소인을 가진 질환이 많던데 갑상선 병도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갑상선 기능이,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이나 또는 저하증 유발하는 병이 유전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반드시 유전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병을 유발하는 어떤 소인이 전달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부모 중에 갑상선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으면 자녀들이 발병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네. 만약 그렇다면 그 소인을 받아 있는 사람이 뭔가 계기가 있어야 갑상선 병이 생기겠네요? 네. 그 계기라는 건 어떤 거죠? 대부분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또는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질병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은 그레이브스병인데 네. 이 그레이브스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 기능을 빨리 돌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체중이 찌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정말 보이고 많이 잡수시더라고요. 예. 근데 살은 더 빠지고. 예. 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 빠지는 거 이상으로 더 많이 먹는 경우에는 오히려 체중이 급속도로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결국 체중의 그 조절은 칼로리의 섭취와 소모 그 사이의 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기계가 빨리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빨리 뛰고 그다음에 열도 많이 만드니까 이 더위를 못 참게 되고 네. 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깁니다. 예. 그다음에 또 만들어진 항체가 안구로 가서 눈을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안구병증 유발하죠.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갱년기 증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열도 오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예민해지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제 아내가
작년인가 뭐 겨울인데 막 이불을 걷어차고 막 짜증을 자꾸 내고 네. 막 덥다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 사람이 갑상선 이상이 있나 뭐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폐경기인데 폐경기하고 똑같은 증상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증상이 비슷한 거죠. 비슷한 예. 증상이 생깁니다. 좀 이상하면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저하증은 그 항진증하고 증상이 완전히 반대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이 적게 나오니까 기계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열이 적게 생기죠. 음. 그러니까 당연히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요. 그다음에 매사에 여러 가지 모든 일이 다 싫습니다. 피곤하고 기계만 빨리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영양소나 이런 물질들의 대사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물질들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네. 그다음에 갑상선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이 일을 시키는 그 자극을 하는 호르몬이 이 뇌하수에서 신호가 내려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려온 신호가 아무리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도 갑상선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니까 호르몬은 많이 못 만드는 대신에 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기능 항진 때 커지는 그런 모형을 보여드렸는데 네네. 지금은 저하증 때도 이렇게 커지게 되는 둘 다 거예요. 커지는군요. 예, 커지는데 네. 이 경우는 이제 항진증 때는 혈액 공급이 상당히 많고요. 네.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색깔이 좀 창백하네요. 네네. 예.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은 치료를 할 때 수술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 항진증은 일종의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일차적으로는 좀 덜 만들게 하는 항갑상선제를 씁니다. 예. 그 약제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매우 효과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일차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 많이 만드는 그런 과정을 억제를 하게 되겠고요. 장기간 그 항갑상선제를 쓰면 갑상선을 자극하는 그러한 항체도 점차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하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자라는 만큼 적절한 양의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면 됩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호르몬이니까 꾸준히 잘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치료 중이신 사례자 한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고생한 후 활기찬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인 오늘의 주인공. 어머님은 약 3년 전부터 이상 증세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명랑한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기운 떨어지고 얼굴 붓고 괜히 화난 것처럼 우울하고 막 그런 기분이 많았어요. 처음엔 갱년기 우울증인 줄 아셨다는 어머님. 감정 조절이 뜻대로 안 돼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 짜증나. 그러다 체온 조절에도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또 왜 이렇게 춥지? 그 후 바로 병원을 찾으셨답니다. 그 병원을 찾아가니까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고는 걸 알고 아 우울증은 아니구나 하고 그때부터 치료를 받게 됐어요. 요즘은 매일 한 번씩 갑상샘 호르몬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제의 경우 흡수를 돕기 위해 공복에 복용한다고 하네요. 이후 약 1시간가량 공복 상태를 유지하다가 음식물을 섭취하는데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적당량의 해조류를 챙겨 드신답니다. 해조류에는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머님은 너무 많거나 적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생활 습관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심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동하고 옛날처럼 좀 즐겁게 하고 옷 입는 것도 좀 젊어 보이게 입으려고 노력했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좀 바꿨어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대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샘 결절 등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살펴보고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샘 호르몬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붙여드릴 거예요.
갑상선 초음파 소견상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갑상선에 약하게 갑상선 염증 소견이 보이기는 하십니다. 근데 다행히 아마 약을 잘 복용하고 계셨던 것 같고 발견 당시 엄청 심한 상태는 아니셨던 것 같아서 염증 소견이 심해서 갑상선 비대나 뭐 이런 것까지 온 상태는 아니시고요. 대신 추가적으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셨는데 이 정도는 양성 결절로 추정이 되셔서 추적 관찰 초음파만 가끔 한번 보시면 되는 상태이십니다. 약간의 염증과 양성 결절이 보이긴 하지만 갑상샘 크기에는 큰 문제가 없고 꾸준히 경과 관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갑상샘 호르몬인 T3와 프리티4,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 농도도 다행히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하네요. 갑상선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좀 규칙적인 생활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건강하게 몸 건강하게 지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병을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 잘하셔서 전처럼 활기찬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은 뭐 건강한 생활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교수님, 이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물론 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서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음식은 식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원료가 요드입니다. 네. 이 요드는 해조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절한 양의 요드 함유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일견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요드를 섭취를 해야 되느냐. 의사들이 권고하기로는 1일 150 마이크로그램을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조류를 많이 먹고 바다 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요드를 따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이 외에도 갑상선 질환과 관련한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요.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갑상샘 암과 유방암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갑상샘 결절이 생겨서 절제 수술을 하면 갑상샘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을 경우 갑상샘 결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을 때 암이나 결절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이 있나요? 네, 하셨습니다. 네. 예, 근본적으로 기능 이상 질환과 결절성 질환은 관련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를 초음파를 해보면 결절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또 그 반대로 그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나서 그 암 조직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안에 림파구가 침입을 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소견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을 조심스럽게 연구자들이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한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적어도 정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해서 갑상선 결절성 질환이 생기는 것을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네. 그 제 주변에 갑상선 암으로 이제 절제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호르몬 제제를 평생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갑상선 암으로 암이 초기에는 갑상선 한쪽만 절제합니다. 네. 그런데 암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양쪽 다 제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반만 절제를 했을 때는 반대편의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면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할 필요가 없으나 완전 절제를 했을 때는 호르몬을 반드시 보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때에 따라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 이상으로 보충을 해서 재발 방지를 하는 요법 치료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갑상선암이 생겼던 사람이 나중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거나 반대로 유방암이 생겼던 사람이 갑상선암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예, 그거는 유방암은 거의 99.9%가 여성에게 걸리죠. 네네. 그다음에 갑상선암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서 4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에게 있어서 유방암을 앓은 그런 병력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에서 갑상선암의 그 빈도가 1.5배 정도 높습니다. 그 반대로 갑상선암을 암의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유방암의 그 빈도가 한 1.2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역학적 조사로 밝혀진 바인데 이 사실 보면 1.5배나 1.2배나 크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도 갑상선 질환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 두면 좋을까요? 예. 그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특히 이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감정도 조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건강한 갑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이라든가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식사 같은 경우도 건강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잘 관리를 해야만 건강한 갑상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오늘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호르몬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갑상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